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발 하라리의 책 호모데우스를 좀 깊게 파볼까 합니다. 인류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어쩌면 좀 충격적일 수도 있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인류를 정말 오랫동안 괴롭혔던 기아, 역병, 전쟁 같은 문제들이요. 이게 이제는 뭐랄까 관리 가능한 문제가 되었다는 거. 이게 혹시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나요? 네, 그게 하라리가 딱 짚어내는 핵심이죠. 인류가 과거에는 정말 생존 그 자체에 매달렸는데 이제는 그런 문제를 어느 정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멸, 행복, 그리고 심지어 신성 같은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목표를 쫓기 시작했다는 진단이에요. 오늘 이 책을 바탕으로 인류가 스스로를 어떻게 좀 재정의하려고 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맞닥뜨릴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은 뭔지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내 삶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인류가 어떻게 그 과거의 무거운 문제들에서 벗어나고 있는지 그 놀라운 변화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여기서 벗어났다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기아, 역병, 전쟁이 아예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처럼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뭐 신의 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관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인류 역사상 정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특히 기아 문제 보면 정말 확 달라진 게 느껴져요. 불과 한두 세기 전만 해도 굶주림이 진짜 일상적인 공포였을 텐데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2014년 통계가 아주 재밌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양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과체중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식량이 부족한 지역은 있습니다만 이제 기아라는 건 기술이나 정치의 실패 문제지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아니게 된 거죠. 오히려 많은 사회에서는 과식이 훨씬 심각한 건강 문제예요. 수천 년 묵은 숙제가 이렇게 빨리 뒤집힐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한 변화죠. 역병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그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 같은 팬데믹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네, 14세기 흑사병은 유라시아 인구의 최소 4분의 1을 앗아갔다고 하고요. 1918년 스페인 독감은 진짜 단 몇 달 만에 1차 대전 사망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을 죽게 했죠. 그거에 비하면 21세기에 우리가 겪었던 에볼라나 사스, 또 에이즈까지도요. 물론 끔찍한 질병이지만 그래도 과학의 힘, 또 국제적인 공조 덕분에 과거처럼 그렇게 파멸적인 수준으로는 번지지 않게 막고 있잖아요. 에이즈만 해도 처음 발견됐을 땐 거의 사형 선고였는데 지금은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처럼 되고 있고요. 이 병원균을 이해하고 백신이나 치료제를 만드는 과학의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전쟁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데 이것도 좀 나아졌다고 볼 수 있나요? 통계적으로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전 농업사회에서는 폭력 때문에 죽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나 범죄로 인한 사망자를 다 합쳐도요. 자살이나 교통사고, 심지어 당뇨병 같은 비만 관련 질병 사망자보다 적어요. 정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물론 테러리즘 같은 건 심리적으로 죽는 돈포가 엄청 크죠. 9.11 테러 이후를 생각해 보면요. 하지만 실제 사망자 숫자만 놓고 보면 다른 위험 요인에 비해선 현저히 낮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이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게 매일매일 생존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정말 인류가 과거의 그 큰 위협들을 상당히 많이 극복했네요. 그럼 이제 그 남은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라리의 본격적인 미래 예측이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하라리는 인류가 이런 생존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긴 여유로 이제 세 가지 새로운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했다고 봐요. 바로 불멸, 행복, 신성.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야심찬 목표들이죠. 불멸이라니 이건 진짜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은데요. 죽음을 정복하겠다 이런 건가요? 꼭 영원히 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죽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로 보기 시작했다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평균 수명은 지난 세기 동안 정말 극적으로 늘었잖아요. 1900년에는 40세도 안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 평균이 70세를 넘었고 어떤 나라들은 80세도 훌쩍 넘겼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예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보고 이걸 치료하거나 심지어 되돌리려는 연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회사 칼리코라던가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자들이 대표적이죠. 레이 커즈와일, 피터 틸 같은 사람들이요. 죽음 다음은 행복이네요. 근데 행복은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이건 어떻게 목표로 삼는다는 거죠? 바로 그 점이 또 흥미로운 포인트입니다. 과거에는 행복을 돈이나 성공 같은 외부 조건에서 찾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행복을 내부 상태, 특히 생화학적 상태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행복감이 결국 뇌 속의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이 화학적 균형을 잘 조절해서 행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어지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뭐 약물 같은 걸로 행복을 조작한다? 이건 좀 섬뜩하게 들리는데요? 실제로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죠. 예를 들면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 치료에 쓰이는 약 있잖아요. 리탈린 같은 거. 이게 집중력 향상이나 기분 전환 목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쓰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심각한 윤리적 논쟁거리입니다만 행복을 어떻게든 생화학적으로 살게 하려는 욕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죠. GDP, 그러니까 경제 성장만으로는 행복을 살 수 없다는 자각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행복 자체를 직접 공략하려는 시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코스타리카랑 싱가포르 행복도 비교 같은 연구도 있었고요. 불멸, 행복, 그리고 마지막 목표가 신성이라고 하셨죠.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이건 말 그대로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신과 같은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공학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편집해서 지능이나 신체 능력을 강화한다거나 또 사이보그 공학으로 인간이랑 기계를 결합해서 감각이나 능력을 확장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 AI를 창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욕망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변화인데요. 이런 목표를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가치들이 막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인간을 세상의 중심에 놓는 인본주의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과학, 특히 생명과학과 컴퓨터 과학의 발전은 이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 즉 인간은 특별하다는 생각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 욕망, 그리고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정말 신성하고 고유한 개인의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굉장히 복잡한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연산 결과일 뿐일까요? 알고리즘이라니. 그럼 제 생각이나 느낌도 그냥 일종의 프로그램 같은 거라는 말씀이세요? 하라리는 여기서 경험하는 자와 이야기하는 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경험하는 자는 매 순간 느끼는 고통, 즐거움 같은 감각 자체예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고 삶의 의미를 부여할 때는 이야기하는 자아가 작동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하는 자아는 전체 경험을 공평하게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렬했던 순간, 그러니까 절정, 피크, 하고 마지막 순간, 엔드를 중심으로 기억을 편집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아주 고통스러운 시술을 받았다고 해도요. 마지막 몇 분 동안 고통이 좀 덜했다면 나중에 기억할 때는 그 시술 생각보다 괜찮았어 이렇게 기억하기 쉽다는 거죠. 실제 고통받은 총 시간과는 상관없이 그 이야기가 경험 자체를 왜곡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는 뇌가 분리된 환자 실험 같은 게 있어요. 한쪽 뇌, 주로 우뇌에 몰래 지시를 내려서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들면요. 언어를 담당하는 다른 쪽 뇌, 좌뇌, 이야기하는 자아는 자기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모르면서도 즉석에서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내서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다는 겁니다. 아, 자기도 모르게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동의 진짜 원인을 모를 때조차도 스스로를 설득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라고 믿는 것, 이게 내 선택이야 라고 믿는 게 사실은 그냥 뇌의 작용? 어떤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만약 인간의 결정이 그런 자유의지의 산물이 아니라면 인간의 그 주관적인 경험이나 의식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라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의식은 없지만 특정 작업을 인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알고리즘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인간의 의식이 성능 면에서 더 이상 우월하지 않다면 그 가치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튜링 테스트 같은 걸로는 이제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정말 미래가 코앞에 다가온 느낌인데요. 실제로 알고리즘이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분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네, 여러 분야에서 이미 현실화되고 있어요. 의료 분야만 봐도 IBM 왓슨 같은 인공지능이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암을 진단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고요. 개인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도 열리고 있죠.
금융 분야에서는 초단타 매매 하다타라고 하죠. 인간 트레이더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거래하는 알고리즘들이 시장을 쥐락펴락합니다. 2010년에 있었던 플래시 크래시처럼 알고리즘 오류 하나가 시장 전체를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일도 있었고요. 운전이나 예술 같은 좀 더 인간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분야는 어떤가요? 자율주행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론적으로는 인간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잖아요. 예술 분야에서도 이미 AI가 바흐 스타일의 음악을 작곡하거나 하이쿠 같은 시를 쓰기도 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전문가나 일반 청중들이 AI가 만든 작품이랑 인간이 만든 작품을 구별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AI 작품을 더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EY나 애니 같은 프로그램들이 그렇죠. 심지어 우리 자신을 분석하는 능력까지도요.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요. 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를 보면 페이스북 좋아요 누른 기록만 분석해도요. 알고리즘이 그 사람의 친구나 가족보다도 더 정확하게 성격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요. 구글 검색 기록이나 요즘 많이 쓰는 웨어러블 기계에서 나오는 생체 데이터 같은 것들은 실시간으로 우리의 건강 상태나 관심사를 파악하고 있고요. 구글 플루 트렌드처럼 검색어로 독감 유행을 예측하기도 했었죠. 구글 핏도 있고요. 이 모든 변화들이 결국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당장 일자리 문제도 심각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죠.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서는 향후 20년 안에 미국 일자리의 거의 절반, 47%가 자동화될 위험이 높다고 예측하기도 했어요. 텔레마케터, 회계사, 소매업 종사자 같은 직업들이요. 하지만 하라리가 주목하는 더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권위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신이나 국가, 아니면 개인의 감정이나 직관 같은 것이 최종 결정의 권위를 가졌다면 미래에는 그 권위가 데이터와 알고리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위가 알고리즘으로 넘어간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 같은 거 쓰면서 얘가 알려주는 길을 별 의심 없이 따라가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해주는 상품을 그냥 사기도 하고 건강 앱이 주는 조언에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고요. 만약에 알고리즘이 나 자신보다 나의 건강 상태, 성격, 잠재력, 심지어 내 감정 상태까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할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누구랑 연애를 할지 같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결정들조차도 알고리즘의 조언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조언을 무시하기는 정말 어려울 테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하라리가 데이터교라고 부르는 어쩌면 새로운 세계관의 등장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교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데이터 처리 시스템으로 봐요.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이 시스템 안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고 처리하는 일종의 칩에 부수하다고 보는 거죠. 이 관점에서는 최고의 가치는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데이터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조차도 데이터로 변환되어서 이 시스템에 기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이 데이터 처리 시스템의 부품이 된다니? 와,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미래인데요. 그럼 인간의 자유의지나 선택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으로 남는 거죠. 만약 알고리즘이 건강, 직업, 관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우리 자신보다 더 나은 선택을 제안할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 제안을 거부할 자유가 있을까요? 아니 어쩌면 거부할 이유가 있을까요? 나의 모든 생체 정보, 검색 기록, 소셜미디어 활동, 유전자 정보까지 다 분석한 거의 전지전능한 네트워크가 나에 대해 최적의 삶의 경로를 제시한다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의 선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나의 삶의 의미는 과연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네, 오늘 우리는 호모데우스를 통해서 인류가 과거의 그 힘겨운 생존 투쟁을 넘어서서 불멸, 행복, 신성이라는 정말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눈부신 진보의 이면에는 우리가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 자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도전이 숨어 있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감정이나 의식이 없는 알고리즘이 인간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심지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고 흉내내는 능력까지 갖춘다면 그때도 인간의 의식 그 자체는 여전히 특별한 가치를 지닐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쩌면 불완전하고 때로는 비합리적일 수 있는 여러분 자신의 직관과 감정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의 해답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의 조언을 따르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고민 속에 우리 인류의 다음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이 깊이 있는 탐험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